19학년도 6평이에요. 지금 2회차 19학년도의 6월, 9월 수능 문제는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후의 문제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볼 때 가장 잘 본 시험이 있고 가장 못 본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일정하게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 봤을 때랑 어떤 점에서 달랐고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를 따져주시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모의고사를 못 본 때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 원리가 필요하지. 어떻게 읽고 풀어야 되는지 그 원리가 필요하나. 일단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느낌이 와야 돼. 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이 잘 읽혔고 내용 파악이 잘 됐고 그래서 문제가 또한 잘 풀렸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감은 일단 여러분들이 원리나 방법을 파악하기 전에 혹은 그것을 익히기 전에 필수적으로 그 감을 느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본 것과 못 본 것, 그럴 때 지금 제가 오늘 19학년도 6평, 다음 주 9평, 그러면 이 올해 6평을 보기 전에 아마 수능까지도, 그러니까 19학년도 수능, 얘가 불수능이었거든. 역대급 1컷이 84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19학년도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면 나름대로 이제 기출문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공부가 되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 보고 싶다면 우리 17학년도 문제부터 풀고 있었던 거잖아.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N수생의 경우는 수능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를 보통 한 3번까지 보려고 한다고. 근데 최소한 2번은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3번까지 보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 새로운 문제를 풀기에 부담스러워. 그리고 사설 문제를 풀기에 부담스러워. 그러면 17학년도부터 다시 한번 풀어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거의 기준은 19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점에서는 과거의 문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요거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16에서 21번 지문. 항상 글이 길어지면 글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끊어갈 때와 끊어가지 않을 때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지문이 길어져. 그러면 글의 흐름을 통해서 끊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 그럼 구분해 보자는 거야. 일단 지금 이 1문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재밌어. 이 지문이 왜 그런 거냐면 1문단 볼게요. 이 1문단 한번 다 읽어봅니다. 17세기 초부터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일단 우리가 그 윈터 때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시대, 사람 나오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뭐 하기로 했느냐. 한 시대만 나오지 않아. 한 사람만 나오지 않아. 그러니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이 나올 테니 뭘 생각하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려고 하자. 이게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볼게요.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서적에 담긴 서양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럼 법은 어떻게 영향을 줬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하지만 기억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 거기 서양 의학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세요. 지금 앞에서 뭐 얘기했는 거냐면 서양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양 의학에 대한 얘기로 대상이 바뀌었어. 계속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서양의 과학 지식에 비해
미미했대. 근데 굳이 이걸 왜 얘기할까? 지금 앞에서는 서양 과학 지식이 당시 조선에 영향을 미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에서는 미미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굳이 왜?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 세연이도 시험지 갖고 왔어요? 네. 세연이 이따가 저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쉬는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고 다음 주에 그 면담, 상담 시간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일부 유학자들이, 기억 다음이야.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억의 연장이지. 미미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단이야.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과, 그럼 이런 가운데 이그저 나오면 한번 생각해야 돼. 이그저가 지시하는 대상이 뭐냐? 그럼 1문단 끝에서 언급이 됐던 게 지금 서양의학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얘기야. 이런 가운데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익이 나온 이유는 서양의학이 지금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제시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줄이야. 이 문단 두 번째 줄.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세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서양의학의 영향과 관련돼서 먼저 누가 제시가 됐냐면 이익이 제시가 됐고 이 이익은 누구의 글을 본 거냐면 마샬의 글을 본 거야. 마샬.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한 세트가 됐어. 다시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단의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냐면 지금 비 다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이야. 이 문단 네 번째 줄. 이 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 주세군징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가는 담기지 않았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끌었던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니 지금 이 조선시대의 그 학자들이 봤을 때 이 학자들에게도 크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기억을 봅니다. 이게 미안해요. 수업을 안 할 때는 기침이 별로 안 나오는데 수업을 하면 기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을 타왔는데 내가 집에서 깜빡하고 약을 안 갖고 온 바람에 약발이 떨어지니까 기침이 더 잦아. 다시 지금 기억 문장을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19세기 중반까지 코로나가 단순 감기는 아닌가 봐. 확실히. 아니 뭐 단순 감기 라고도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에 특별하게 이상은 없거든. 기침하는 거 말고는.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을 때도 그냥 지금 이제 가래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도 별로 안 줘줬거든. 근데 이제 요 기침이 생각보다 좀 귀찮네. 지금 리안이는 아직 안 걸렸죠? 민정이는 걸렸고 너는 기침 안 해? 증상이 없었어? 세연이는 아직 안 걸렸죠? 걸렸어? 너 언제 걸렸어? 맞아. 윈터 할 때 걸렸었지. 예지는 안 걸렸어? 두 친구는 앞으로도 안 걸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왜? 걸리고 싶어? 아니, 집에 동생이 걸렸었던 적이 있는데 동생이 더 낳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 제가 열이 나고 앞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튼튼한 거지. 좋은 거야.
다시 기억 봅니다. 지금 기억을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미미했대. 그렇다는 얘기는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미미하지 않다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후반부에서 19세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 문단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먼저 1문단에서는 미미한 거를 얘기했는데 미미했던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그 당시에 서양 서적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던 내용이 담긴 서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과 관련해서 그 아담의 입장 그리고 그거를 이익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2문단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이야. 거기다가 물결 표시. 이익 이후에도.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도가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앞에 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대. 그래서 그 이유가 3문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 이유들로 지금 이제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다가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 거기 그러던 중 19세기 찾았어? 여기에부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왜? 지금 기억에서 얘기했던 게 19세기 중반까지는 미미했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2문단하고 3문단은 왜 미미했는지를 설명해 준 거고 그럼 19세기 이후부터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드디어 19세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지. 볼게요. 거긴 읽어봅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설명했던 게 이익이었어.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에 이런 생각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마샬의 책이었고 지금 그것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한 거냐면 최한기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 글을 결국에 이익의 내용하고 최한기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라는 거잖아. 그럴 때 최한기에 영향을 준 것이 지금 홉슨이래. 그럼 이렇게 짝을 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지금 근데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미 2, 3문단으로 끝이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최한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이 정도로.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2문단에서 읽은 부분과 관련되는데 그거 마저 읽어볼게요.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그 다음이야. 한 번 더 확인해. 해부학 전반과 내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왜냐면 특히 해부학이야. 이 해부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2문단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끝을 봅니다. 2문단의 네 번째 줄 끝을 보면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가 지금 이 아담의 책에 실렸어 안 실렸어? 안 실렸다고. 그런데 홉슨의 책에는 그게 실렸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대 의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 조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이 글을 잘 읽었다면 이런 부분에 반응을 했다? 그러면 글을 정말 잘 읽고 있는 것. 반응의 시작이야. 기억. 사실 미미했다야. 미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언급을 했어. 그런데 재밌는 건 19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중반부터는 미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그럼 그런 차이가 지금 2문단, 3문단 이제 이하부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4문단, 5문단, 6문단까지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한기의 사상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주의할 게 어딘 거냐면 지금 4문단입니다. 4문단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그러니까 홉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존재하게. 그러니까 크게는 지금 이익하고 최한기가 어떤 점에서 갖고 다른지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최한기 홉슨 내에서도 각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이 어디에도 이어지느냐? 오문단에도 이어집니다. 오문단,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올게요.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볼게. 세 번째 줄을 보면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뇌주지각설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 그게 바로 뭐냐? 심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신 심이 지각 운영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됐죠? 그러니 이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심주지각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7문단은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제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문이 길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이제 최한기지. 이 최한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홉슨에 해당하는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20번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언니 오빠들이 많이 틀렸던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 주시고. 지금 우리 N수생 친구들도 20번 문제를 많이 틀렸네. 지금 이 20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데카르트 나오죠? 데카르트의 동그라미 치고.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최한기와 데카르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럴 때 지금 2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가 됐는데 지금 거기 사고작용, 두뇌. 이 사고작용과 관련돼서 이게 1차 추론이야, 1차 추론. 뭐가 1차 추론이냐면 그 사고작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지금 6문단을 보시면 사고작용이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 그거 한번 찾아봐. 6문단에 사고작용이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사고작용이라는 말 대신에 걔와 유사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어떤 거? 6문단에 사고작용이랑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이게 1차 추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바꾸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의, 아니지, 기본적인 어휘력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6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세 번째, 밑에 6문단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사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았어? 지금 여기에서의 사유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거기 문맥을 봐봐. 그 앞에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아니, 교감이라는 말 자체도 이것도 사고를 기반해야 되는 거잖아. 합치는 거니까. 그리고 곧이라는 접속어를 써서 사유라는 말을 썼다고. 그거를 지금 2번 선택지에서 사고작용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각을 관련되는 건 바로 뭐였어? 심이었죠, 심. 심기.
그래서 지금 그게 틀린 것.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22번에서 26번. 22번에서 26번. 22번에서 26번. 오케이. 25번 문제. 좋아요. 지금 우리 언니 오빠들도 26번 문제를, 아니 25번 문제를 지금 7명이나 틀린 거니까 많이 틀린 거지. 지금 가장 많이 틀린 게 8명, 7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7명도 많이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 22번에서 26번 지문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줘. 이게 법지문의 전형이야. 법지문의 전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어떤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1문단 봅니다. 지금 1문단에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럴 때 A 구간 1문단에서 어디를 보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이야. 거기 세 번째 줄 앞에 이처럼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이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 거지.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동그라미 1.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동그라미 2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지. 그럼 당연히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문단 한번 보세요. 그럼 2문단은 지금 동그라미 1번 질문, 동그라미 2번 질문. 그럴 때 2문단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럴 때 2문단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1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답이 뭐야? 어긋날 때 어떤 게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거와 관련되는 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임의 법규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지문도 조금 전에 봤던 그 긴 지문하고 똑같아. 구체적 상황,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설명하는 과정. 그럴 때 그게 하나가 임의법규래. 그러면 이렇게 따옴표되어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3문단을 봅니다. 3문단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아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을 보면 단속법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단속법규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야? 지금 1번과 관련돼서는 임의법규가 설명이 됐으니 단속법규는 당연히 그렇지 2번과 관련돼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4문단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강행법규가 있네. 그러면 결국 이 글은 이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도 친절하게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줬어. 우선 적용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는 불이익과 관련되는 거지. 그럴 때 불이익이 있어 없어? 둘 다 불이익이 있어 없어? 둘 다 불이익이 있죠. 거기 3문단 봅니다. 3문단 첫 번째 줄.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동그라미 1,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2. 그러니까 지금 이 A에서 주어진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생되고 있는 거잖아. 하나는 이거는 어긋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 하나, 어긋나니까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 그런데 법적 불이익이 있으면서 또 뭐도 있는 거야? 법적 불이익이 있으면서 또 뭐도 있게 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게 돼.
사문단 봅니다. 사문단 첫 번째 줄이야.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똑같죠? 지금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랑 거기다 물개 표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럼 지금 단속법규와 간행법규는 모두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 공통점이야.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효력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뭐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얘는 이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결국에 이 상황에서 다 파생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법지문의 아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법지문 딴 거 없어. 잘 정리해주면 돼요. 사실 경제지문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경제지문은 이해가 필요해. 그런데 법지문은 잘 나눠주면 돼. 다만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법 나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본 적 있어? 들어본 적도 없어.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생소해. 일상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생소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법지문은 어떻게? 파생되는 것들을 잘 나눠주시면 돼. 결국 이 글은 요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러니 봐봐. 지금 요 23번. 요 23번 문제가 요 A에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그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독서지문에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어주고 잘 정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볼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이 상황에 고스란히 이제 적용되면 되거든. 보기를 볼게요.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대. 즉, 지금 법에 어긋나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계속. 그럼 지금 A에서 상황은 똑같아. 그리고 A는 B에게 이거를 지분하고 사용하였고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대. 법적 불이익이 생긴 거죠. 아직 얘가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것인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어. 왜냐? 둘 다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야. 지금 요 내용은 24번 문제 연장이지. 24번에서의 정답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계속.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래.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 적용한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적용했다는 거야? 그렇지. 강행법규를 적용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는 것. 강행법규와 관련된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됐어? 넘어갑니다. (35번에서) (38번) 지문이에요. 요새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하잖아. 이거야, 이거.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나도 이제 자가 키트를 해보니까 나는 아주 뚜렷하게 딱 얘 양성입니다고 보여주는 줄이 먼저 뜨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그 전문가가 해주는 걸 하니까 양성 당연히 나오지. 거기 요 35번, 38번 지문에다가도 별표를 해주세요.
지금 요 지문은 우리의 읽기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지문이야. 지금 수업 중에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다 적용해 볼 수 있어. 봐봐. 지금 우리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도 결국에는 그 최한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최한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익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도 이제 나왔던 거야. 그냥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나눠진 거죠. 지금 이 법 지문에서도 어때? 설명 대상이 세 개로 나눠졌으니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요 지문도 여기에 연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설명 대상이 나눠져. 그래서 그 각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주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글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방법 혹은 과정,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검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가 들어가 있는 설명 대상이 나눠지는 것. 다시 우리가 독서 지문은 글의 구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과 원리 및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 여길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 머릿속에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순서와 인과가 내 머릿속에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의 흐름을 파악하자고 했던 이유가 글의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처리하고, 이것도 이제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지문이 바로 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읽고 풀었다고 하면 그동안의 내 수업을 아주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어려운 지문 아니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난이도도 중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볼게요. 일단 1문단입니다. 지금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 LFIA 키트.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문단 첫 번째 줄. LFIA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1문단을 봅니다. 1문단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번째 줄 볼게요. 아니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이야.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찾았어? 다시,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거래. 그럼 이제 생각해봐. 시료에 들어있는 것이 항원인지 항체인지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들어가는 거야. 이 문단을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 문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앞부분을 보시면 구조라는 단어가 나와. 찾았어? 우리가 지문에서 구조, 구도 이런 말들이 나오면 꼭 무엇을 하는 것이 좋으냐? 도식화. 구도라는 말이 나오면 도식화해야 돼. 다만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도식화 안 해도 돼. 왜냐면 구성은 여기에 순서가 반영이 돼서 안 됐어. 구성에는 반영이 안 됐어. 하지만 구조와 구도에는 이게 순서가 반영이 된단 말이야. 순서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게 순서인 거잖아. 그런데 구성에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구조라는 말 혹은 구도라는 말이 나오면 간단하게 그려봐야 돼. 어디를 그려보느냐. 지금 그 문장이야. 봐봐.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없어. 세 번째 줄 봅니다.
이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래, 그렇대. 시료패드, 결합패드, 반응막, 흡수패드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아! 구조라는 말을 봤으니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려야죠. 막대 모양이래. 그 순서대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시료패드, 결합패드, 그리고 반응막, 흡수패드.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그대로 적는 거지. 예, 시. 그 다음에 결. 그리고 반. 그리고 흡.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보는 거야. 볼까요? 마저 읽어볼게, 거기가.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패드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 아, 얘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끝. 다시, 이 글은 항원항체야. 그래서 뭘 검출하는 거냐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검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목표 성분이 항원인지 항체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지금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 찾았어?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 지금 복합체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복합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복합체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 만약에 이 복합체에 항원이나 항체가 들어있다면, 항원이나 복합체 항원이나 항체가 들어있다면 얘는 중요 정보야, 중요 정보가 아니야. 그렇지, 중요 정보야. 왜냐하면 얘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서 검출하는 거니까. 항체가 들어있다고 하면 아, 목표 시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항원이 되는 거구나. 만약 여기 항원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목표 시료는 항체가 되는 거구나. 그 생각까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물론 이제 이과 출신인 애들, 그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목표 시료는 항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물질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덜 중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서, 지금 왼쪽 지문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에선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야. 읽어볼게요.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거기 항체에다가 물결 표시해줘. 그럼 목표 시료는 뭐가 되는 거야? 항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막에는 두 가닥 고정되어 있대. 그럼 반응막에 구조가 추가가 되는 거지. 계속 봅니다.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 시료패드와 가까워 있는 것이 검사선, 그 다음에 다른 가닥은 표준선. 지금 구조에 대하고 반응막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검사선이 있고 여기에 표준선이 있는 거구나 까지 처리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볼게요. 거기 왼쪽 지문 마지막 줄입니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쭉. 그리고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표지물질이 검사선 이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이 이나가 지금 둘 다 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이나라고 설명하는 거지. 맞아? 이거 왜 얘기했냐면 65번의 답이 3번이야. 65번 미쳤나 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후유증이야. 시력 저하까지도 오네. 왜 65번이 된 걸까? 거기 육자가 있어서 미안해요. 다시 35번입니다. 35번의 답이 3번인데 지금 이 3번과 관련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없어.
방금 우리가 밑줄 친 그 부분, 그리고 이날을 통해서 3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3번 선택지를 볼게요.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그 다음이야,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이거 조건이잖아. 이거 인과관계로 묶은 거지. 그런데 이나는 인과관계가 아니잖아. 나열,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줄이야. 표지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그럼 검사선에 놓이면 거기에서의 발색 반응. 얘가 표준선에 놓이면 거기에서의 발색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이것이 앞에 게 벌어지면, 앞에 게 반응이 되면 뒤에 것도 반응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자가키트 많이 해봤으니까 이 말이 이제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언제 쪽이야? 2019학년도 지문인 거니까 18년에 치른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 지문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LFI 키트로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3문단이야. 3문단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3문단 첫 번째 문장에 물결 표시합니다. 왜 3문단 첫 번째 문장에 물결 표시를 하냐면 LFI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검사 진행 과정하고 요 3문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지. 지금 직접 방식하고 경쟁 방식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돼?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다만 우리가 오늘 앞에서 설명한 지문하고의 차이를 보자면 이거야. 지금 이 글은 1문단 다음에 2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얘가 기억하고 니은으로 나뉘는 거지. 맞아? 3문단에서 기억하고 니은 아닌 거야. 그러니 요 1, 2문단의 내용은 기억에도 해당되고 니은에도 해당하는 이거 공통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3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고, 물론 이거 안에는 공통점도 있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럴 때입니다. 내가 지금 2문단까지, 특히 2문단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3문단은 2문단하고 직접적으로 내용이 관련되는 거,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여기서 끊어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내 머릿속에다가 정리해야 될 정보의 양을 줄일 수는 있어.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지를 여러 번 읽어야 돼. 끊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읽었는데 내가 읽었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 판단이 안 되잖아. 그럼 건너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읽었을 때는 그 선택지 다시 읽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돼. 그럼 한 번 더 읽는 시간만큼 한 1분 정도가 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고 문제도 보다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어디에 있냐면 4문단에 한 편 볼게요.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한 편. 찾았어? 한 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도도 중요하다. 지금 앞에서는 이 키트 방식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4문단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2문단까지 끊어서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가 마저 읽어볼까? 3문단까지 읽고 4문단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3문단까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이 된다고.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문이 길어지고 정보량이 많아지면
한 번에 다 처리하지 말자는 거지.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시도하지 말자고. 그래서 36번 틀렸다. 36번 틀렸다. 지금 기억과 니은은 지금 그 산문단과 관련해서 그 핵심 내용이잖아. 산문단 36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거는 반성이 필요한 거야. 아주 큰 반성이. 이거 끊어서 가면 틀릴 만한 문제가 전혀 아닌 거라고.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지금 이 1번 선택지 나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항체와 몇 번 결합하느냐, 한 번 결합하느냐, 두 번 결합하느냐. 그래서 경쟁하는 거냐, 직접 방식인 거냐.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야. 우리 빈칸은 무조건 쉬운 것부터 채우는 거야. 빈칸은 쉬운 것부터.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요거 이 37번 문제와 관련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5문단입니다. 5문단 봅니다. 5문단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면 민감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민감도 볼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5문단 네 번째 줄 끝에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래. 민감도는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그 다음에 특이도의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죠. 그럼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는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 높다는 얘기인 거고, 특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 높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4문단 끝을 보시면 위양성과 위음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4문단 끝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37번 문제를 봅니다. 지금 37번에 A에 해당하는 거를 볼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그 다음 봐봐.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대. 그런데 우리가 5문단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 민감도가 높은 건 뭐가 높은 거여야 돼? 양성을 판정한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적을수록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 건네뛰어야지. 그래서 B를 본 거야. B인 경우는 많을수록 이거는 판단이 되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대. 그러면 B와 관련해서 많을수록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음성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런데 음성도 어떤 음성이어야 돼? 그렇지. 진음성이어야지 지금 그 특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B에서 진음성인 거 1번하고 4번 놓고 보는 거라고. 그럴 때 진양성이 적으면 이거는 진양성이 적으면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야지. 민감도는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 아니니까 4번인 거야. 왜 위음성이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은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생각해야 하는 선택지. 내 머릿속에 없는 정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선택지. 내 머릿속에 없는 정보는 무조건 미루는 거야. 왜? 오지선다잖아. 일일이 다 모든 선택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다음 38번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야,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숨긴 거야. 그리고 얘는 뭐의 연장이냐면 36번의 연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36번의 연장이야.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진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단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어떤 진단 키트를 썼는지야. 그럴 때 지금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반응했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줄입니다. 병원성 세균에서 반응을 했어야 돼. 병원성 세균을 검출하는 거야. 병원성 세균을 판별해야 되는 거라고. 왜? 어디를 보시냐면 3문단을 봅니다. 3문단의 끝을 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 세 번째 줄이 끝이야.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경쟁 방식은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을 경우.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로 진단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2번 선택지를 봅니다. 2번 선택지를 보면 결합헤드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는, 그러니까 균이 붙어야 항원이 들어있는 거. 항원이 들어있는 거는 어디였냐면 경쟁 방식이었거든. 맞아? 경쟁 방식 봐봐. 봐봐. 거기 3문단에서 한 편 볼게요. 찾았어? 3문단 가운데 부분에 한 편 있어.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찾았습니까? 마저 읽어볼게.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래. 야, 이것도 좀 치사하네. 지금 여기서 진단 키트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항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겠어? 항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항원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일부러 항원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왜? 지금 이 지문 전체에서 항원이 목표 성분이라는 얘기를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파악했어야 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2번 선택지가 틀린 거다라고 바로 병원균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이 구체적 상황이 본문의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문학 볼게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7번에서 31번) 27번에서 31번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30번 문제. 30번 문제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30번 가장 많이 틀렸죠? 8명. 왜 30번 문제가 좋은 문제냐면, 제가 문학 문제만큼은 선택지를 되도록이면 모두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학에서의 선택지는 모두 보는 것이 필요하냐? 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문학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비문학이랑 달라. 비문학에서의 선택지는 항상 본문의 근거에서 항상 맞아야 돼. 때에 따라 맞고 때에 따라 맞지 않으면 걔는 틀린 선택지야. 그런데 문학에서의 선택지는 그럴 수 있으면 돼.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옳은 선택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선택지는 다 봐야 되는 거거든. 일단 작품의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문학은 무조건 뭐가 중요하냐? 문학은 무조건 반응이 중요한 거야. 그거를 통해서 주제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에서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어야겠어? 화자의 반응이고, 소설에서의 반응은 인물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따져가면서 봐야 돼. 아, 이거는 화자가 어떤 게 반응한 거지, 어떻게 반응한 거지, 어떻게 반응한 거지. 따져가면서 보라는 얘기가 모든 문장, 모든 부분에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어떤 데는 긍정, 부정인 걸 쉽게 알 수 있어. 어떤 때는 긍정, 부정인 걸 알 수가 없을 때도 있다고. 알 수가 없어. 그럼 알 수 없는 거지. 그걸 왜 판단하고 있어? 그럴 때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전제를 해야 되는 거냐면 상황이야. 상황이 주어져야 반응이 있는 거라고. 상황이 없는데 어떤 반응이 있어? 이걸 이제 시에다가 생각해 본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은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경우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경우인데 이 지문의 경우는 둘 다 대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러면 대상에 대한 관찰인 거니까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일 수 있겠고 부정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 질문이야. 가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따지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아,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거야.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면 됩니다. 여러 군데다가 안 해도 돼. 한 군데만 해도 돼. 네. 30초 뒤에 볼게요.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어려운 작품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은 방식으로만 보면 되는 거야.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거냐? 화자가 지금 대상을 관찰하는 거냐? 그럴 때 화자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끝이라고. 세부적인 감상,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어디에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는 다 봐야지. 우리는 대략 큰 틀에서만 접근을 했던 거니까. 그럼 이제 가작품 볼게요. 현대시는 뭐부터 확인해? 제목부터 확인해야지. 휴전선이네. 그럼 일단 휴전선부터 생각해보자. 야, 휴전선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휴전선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이미 제목에서부터 휴전선 좋은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해야 돼? 아, 휴전선을 보고 있나 보다 또 생각을 해야죠. 왜? 시에서 사물이 제목으로 나오면 그 대상을 관찰할 상황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 다음에 1년입니다. 1년을 읽어볼게요.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믿음 없는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그럼 천둥 같은 화산은 뭘 말하는 거겠어? 휴전선 보고 있는데 전쟁을 말하는 거겠지.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꽃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이때의 꽃은, 우리가 보통 시에서의 꽃은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의 꽃은 긍정적으로 쓴 꽃이 아니죠. 방금 매겼던 믿음이 없는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 같은 휴전선, 전쟁, 꽃, 부정적. 끝났지 뭐. 그 다음에 나작품입니다. 우포는 왁세래. 그럼 얘도 사물이잖아. 그럼 화자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대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문장을 봅니다. 문장.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지금 우포는 왁세인데 갑자기 소리꾼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럼 뭐 소리꾼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야지.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그래 소리꾼.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세 울음이 돼. 거기다 물결 표시. 내가 지금 물결 표시 해놨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럼 화자는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지금, 내가 딱 거기까지 읽었어. 오늘은 왁세 울음이 되어까지 읽었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포늪에서 왁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내용을 하나 추가해야지. 제일 먼저 언급한 대상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지금 이걸 합쳐야지. 지금 화자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소리꾼이 울음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소리꾼이 실제로 등장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화자는 그렇지. 지금 왁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꾼을 떠올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꽃불을 질러 놓는다.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더 봄의 풍경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네요. 더군다나 마지막 봐봐. 마지막 2구간 봅니다. 2구간. 저 왁세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해 돌고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는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이것도 지금 그 꽃잔치 까고 잘 어울리는 우포늪의 왁세 소리가 지금 이 우포늪에서의 꽃 핀 것과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 긍정적 반응인 거지. 됐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30번 문제를 보는데 일단 답부터 확인할게요. 5번 선택지 봅니다. 5번 선택지를 보면 날아가는 왁세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어디가 틀렸어? 대비가 틀렸지. 왜 대비가 틀렸어? 화자는 지금 왁세 소리를 듣고 소리꾼을 떠올렸으니 왁세 이꼴 소리꾼이지. 더군다나 소리꾼이 왁세 울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왁세랑 소리꾼이랑 같은 대상이란 말이야.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그런데 5번 선택지는 대비라고 했으니 틀린 거야. 됐죠? 지금 내가 왜 30번 문제가 좋은 문제고 30번 문제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선택지는 다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5번 때문이 아니야. 3번 때문이야. 3번 선택지 봅니다. 시구간이래요. 지금 시구간을 보니까 시구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구강 볼게요.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누가 찾았대? 소리꾼이 찾았대지. 맞아? 지금 3번 선택지 볼게요.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그 다음 봐봐.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화자가 이 우포늪에서 아니지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찾기 위해서 우포늪에 간 거야? 알 수 없잖아, 맞지? 지금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 그냥 화자는 우포늪에서 이 왁새 소리를 듣고선 이거 떠올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5번이 틀렸으니 3번 선택지는 맞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C 구간에서는 누가 찾았다고 했어? 그가 찾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3번 선택지에서는 누가 찾는 걸로 해놨어? 화자가 찾아낸 걸로 해놨잖아. 그런데 이 선택지가 맞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서는 지금 거기서 그가 찾아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봐. 화자의 정서는 시의 모든 구간에 다 나타나는 거야. 어떤 구간이든 화자의 정서는 다 나타나. 다만 그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냐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에는 화자의 정서가 다 나타나.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문장을 대놓고도 다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지금 보기에서도 우포늪에서 화자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냥 우포늪에서 소리를 듣고선 떠올렸다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절창을 추구했던 거는 소리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 정도 범위까지도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5번 선택지처럼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얘는 대비가 되는 게 아니지. 더군다나 보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줬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 소리꾼을 떠올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로 대비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문학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하는 거냐? 틀린 것부터 지워나가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 틀린 거는 지금처럼 본문에 근거하거나 보기에 근거해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가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틀린 것 같아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32번에서 34번 지문을 봅니다. 32번에 34번 지문에서 우리 그 가작품은 정말 잘 아는 거잖아. 서경별곡. 더군다나 이번 수특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지? 아닌가? 근데 나작품 볼게요. 나작품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옥황상제. 이 몸이 녹아져도 이 몸이 쉬어져도 사라져도 죽어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지금 옥황상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해당하는 제우스에 해당하는 인물이지. 그럼 신중의 왕이야. 신중의 신. 그럼 이 옥황상제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임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 내용이 임금하고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임금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아? 유배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정도. 그거는 이제 고전 시가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에서 42번 지문이에요.
39번 40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엄청나게 쉬운 거지. 딱 요것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떤 소설이든 간에 앞부분 줄거리나 중략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그 부분만큼은 꼼꼼히 읽자. 그리고 그렇게 읽었으면 꼭 다음에 이어질 내용하고 연결할 것. 앞부분의 줄거리를 봅니다.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한대. 그 다음 본문이야. 두 옹고집, 그러니까 진짜 옹고집이랑 가짜 옹고집이 되겠죠? 송사 가늘 때 읍내 들어가니 집 옹고집 거동보고서 집으로 만든 옹고집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집 옹고집 바로 어떤 옹고집이어야 돼? 그렇지. 끝이야. 이 지문은. 아, 집 옹고집 가짜 옹고집이구나.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상황을 이어가주면 됩니다. 상황 자체는 그 사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읽을 때는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독서에서 지문에서 비문학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아, 그런가 보다야. 그런데 문학에서는 아니야. 문학에서는 왜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어린 시절에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지금 이 은자라는 친구를 소설의 인물로서 지금 내세웠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은자라는 친구는 나에게 긍정적일 대상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은자를 만나려고 해? 안 해? 안 해. 왜? 왜 은자를 주인공 소설 속에 집어넣었으면서도 은자를 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으세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나가 은자를 만나기 싫었던 거구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나는 은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와요. 문학은 무조건 반응이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은자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아. 은자가 보자고 한다는 연락에 머뭇거리고 전화도 안 해. 바꿔 얘기하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왜? 이게 돼야지. 이게 문학을 읽는 방법입니다. 읽어가는 과정인 거고. 찾아서 밑줄 쳐보세요. 다른 색깔 펜으로. 색깔 펜으로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밑줄 쳤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색깔로, 색깔 펜으로. 요거 확인하고 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거든.
하나는 직접적으로 나온 것 같고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그러니까 추론이 좀 필요한 거지. 일 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찾아서 표시했어? 한번 볼까요? 아직 못 찾았어? 네. 표시한 거죠. 오케이. 봅니다. 직접적인 부분 어디에 있냐면 15쪽이야. 15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 아, 지금 은자를 통해서 뭘 생각한다는 거야? 고향을 생각한다는 거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왜 만나고 싶지 않느냐? 그 다음이야.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쓰러지고 사라지고 말리라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그 얘기가 달리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윗문단이에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윗문단 1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즉 은자를 만나면 고향을 잃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이때 말하는 고향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거기 마지막 줄 제일 끝에 위안을 주는 공간이 바로 고향이거든. 그래서 은자를 만나면 그런 고향을 잃을까 봐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문학에서는 왜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왜 은자를 안 만나려고 했지?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잠깐 쉴게요.